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 때 이런 디지털 인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진정한 성과주의를 실현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3.0의 저자이신 이용석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책은 제가 저자님한테 3월달에 받았는데 네.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 네. 저자님 제가 이거 보니까 저는 저 책을 받으면 네. 항상 제가 그 서문을 꼭 보거든요. 무조건. 네. 그래서 서문을 보는데 서문에 네. 굉장히 첫 번째 문장이 네. 저자님도 인사 쪽에 뭐 임원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조직의 인사 관리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주 많죠. 네. 그러니까 저도 서문 쓸 때 서문을 원래 맨 처음에 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책을 다 쓰고 저는 썼습니다. 네. 또 그런 마음을 책 쓰면서 계속 가졌고요. 그만큼 제한테는 인사관리라는 것이 소중했고 네. 또 그만큼 인사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사관리가 정말 조직에서 인사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보면 네. 그렇다고 볼 만한 그 증거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자님도 네. 교보생명에 네. 성과관리 지원팀장도 하시고 네. 인사지원팀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팀장 하셨을 때 그때 잘 안 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었고 저도 완성을 했느냐 하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의 어떤 인사관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역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아주 굳건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이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을 지금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모르고 있네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인사관리를 잘한다,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몰입. 또 하나가 이제 정말 그 조직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에 얼마만큼 생산성을 보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 두 가지 지표만 먼저 보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직무 몰입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매년 이렇게 어떤 컨설팅 펌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계 평균의 반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쪽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유럽, 미국, 싱가포르 이런 쪽이고요. 뭐 거기 보면 일본도 좀 낮긴 해요. 약간 비슷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일이 자기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낮은 편이죠. 또 하나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항상 많이 기사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OECD 한 34개국 중에서 그 노동 생산성이 28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인풋은 굉장히 많은데 아웃풋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미국처럼 외부 노동시장이 발달해서 직장을 옮겨다니는 걸 뭐 가능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얼마나 될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년? 맞추셨어요. 제가 낮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낮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OECD 평균이 9.8년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5.6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직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 이 젊은이들이 회사 들어와서 1년에 그만둔 비율이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들이 뭐냐면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사부서는 뭘 고민하고 있느냐. 평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지? 승진 어떻게 시켜야 잘하는 거지? 뭐 조직장들 리더십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에 딱 갇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보다는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네. 이런 것들에 포커싱해서 계속 고민하고 자, 있다는 그럼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인사관리 쪽에 네. 있는 분들이 네. 있는 그 프레임이 네. 그것도 약간 큰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IMF 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보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인사 관리 그러면 네. 인사 결정, 그러니까 이제 보습급여나 승진을 결정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IMF 직전과 IMF를 전후로 해서 뭐 연공주의 인사관리, 성과주의 네. 인사관리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인사관리 앞에서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 연공주의냐 성과주의냐 다 뭐냐면 네. 연공에 따라서 인사를 결정하겠다. 성과주의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인사를 결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바뀐 거 아니냐 그랬었지만 패러다임은 똑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연공이건 네. 성과원 간에 뭔가 이렇게 자꾸 등수화 시켜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뭐 보상을 결정을 네네. 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네. 유발시키겠다는 것이었고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성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좀 네.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연공주의건 성과주의건 간에 기본적인 관점은 네. 사람이란 거는 네. 그냥 원 오브 더 부속, 리소스. 맞습니다. 이제 그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인사 관리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관점부터 네.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요즘 또 이렇게 뭐 오늘 뭐 인도스 4.0, 4차 산업혁명 네. 이런 것의 또 큰 주제가 네. 사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연초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축적의 시간이라고 쓴 그 서울산업대 교수, 네. 서울대학교의 산업공학 교수께서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하고 이렇게 토크를 네네. 한 걸 봤는데 네.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그 이유가 사실 인사관리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강제적인 순환 배치라든지 어떤 협업보다는 경쟁을 강조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문이라도 그것이 뭐 옳든 안 오든 네. 인사관리에서는 큰 과제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직이 네. 이제 뭔가 정말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효율을 너무 추구하는, 네. 그죠? 효율만 추구하는 네.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창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들에게 그 창의를 담보로 해서 무슨 인사결정을 한다, 보상을 네. 준다라고 해서 창의라는 게 생기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네.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사람 중심이라면 네. 뭐 시스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사람끼리 서로 와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 그러면 네. 굉장히 딱 뭔가 딱딱한 느낌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시스템적인 접근하니까. PD님 이 세상의 모든 건 어찌 보면 시스템이란 말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몸도 시스템이고요. 네. 당연히 조직도 시스템입니다. 네. 인사관리도 당연히 조직 내에서 네.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인사관리도 굉장히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제 기존의 우리가 연공주의 인사관리나 성과주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의 어떤 인사관리 방식을 네. 이제 우리가 찾아가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인사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네.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논의되어져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사관리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과거의 연공주의 인사관리라거나 또는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것들도 네.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투영을 해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네. 그럼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은 네. 어떤 형태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연공주의 인사관리, 네.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 3.0.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이게 인사관리 시스템 3.0의 하나의 뭐
구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3.0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일반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사관리 목적, 목적이 뭐냐? 인사관리를 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전에는 사실 좀 약간 막연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3.0에서 기대하는 조직 구성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아까 4차 산업혁명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 창의, 도전, 뭐 팀워크, 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떤 걸 끌어낼 거냐가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의 목적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맨 밑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요. 성과, 사람, 조직.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인사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조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다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인사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 목적과 이런 인사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인사 행정 시스템, 인사 결정 시스템, 성과 관리 시스템. 인사결정이라는 건 보상 승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인사행정 시스템 어떻게 뭐 짤 거냐 그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이 관점들, 성과, 사람, 조직, 저 관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통찰을 해야지만 위에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밑에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면 위에 거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사상노가인 거고, 구현도 잘 안 될 거고, 실행도 잘 안 될 거고.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일관성이 없거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1.0, 2.0 그게 이제 연공주의 인사관리, 성과주의 인사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사관리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연공주의 인사관리는 사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무직한 충성심, 그러니까 무조건 조직이 원하면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했던 거죠. 연공주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과주의 인사관리 됐을 때는 너 성공하고 싶으면 경쟁에서 이겨라, 조직에서. 그러면 그만큼 회사가 대우해 줄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게 성과주의 인사 관리였죠. 그래서 뭐 이제 핵심되는 시스템은 인사 행정이었다가 이제 보상 승진의 차등화가 훨씬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밑에 관점은 똑같은 거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보는 것도 이제 이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특히 기업의 경우에 성과 그러면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출액, 이익.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인사 관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X이론, 맥그리그의 XY론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들면 외부로부터 어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그들은 또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결정에서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수단이다. 조직 목적 달성은 수단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기반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장표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이 1.0과 2.0에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다 같이 혼재하는 그런 조직 문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20, 30대가 회사 딱 들어가면 이거 뭐야? 너무 다른 거죠. 시대 변화한 거 너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괴리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뭐 그런 관점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인사관리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위만 그죠? 목적 이런 것만 좀 바뀌었고 이 관점 똑같은데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인사관리 시스템 2.0의 목적이 성공을 위한 내부 경쟁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우직한 충성심이 아니고 계산된 충성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일 거냐. 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회사 어떻게 되건 말건 내 KPI는 어떻게 챙길 거냐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공주의 인사관리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바뀌면서 많은 걸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연공주의 인사관리이다 보니까 조직 분위기도 좀 느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결정의 어떤 과정이나 기준도 좀 모호하죠. 위 사람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계속 있는 사람들만 조직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도 이제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고 또 인사부서는 맨날 이제 얻음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도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성과주의 인사관리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잘 되려면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평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노동부 정부 기관에서 이제 IMF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뭐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얼마만큼 도입하고 있고 어떤 그 도입 과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네오박스 두꺼운 그 테두리에 있는 네오박스를 보시면 네. 이게 평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게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할 때는 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평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 그냥 너비다. 그 안에서 헤엄치려고 하지 마라. 빠져나와라. 네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 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네. 제가 보기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우리가 이슈에 관심을 훨씬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뭔가 요새 이제 성과 연봉제라는 것도 큰 화두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적인. 네. 네. 어떤 그 성과 연봉제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진짜 맞습니다. 뭔가 그 관점 밑에 네. 있는 관점을 잘 좀 고민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성과 연봉제가 뭔가 도출돼야지 네. 그냥 어디서 하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급여를 네. 뭐 예전처럼 연봉에 따라 주자든지 또는 뭐 성과를 무시하자든지 그런 네. 식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성과에 대한 것을 더 고민을 해야 하고 네, 그렇죠. 또 개인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 또 말씀하신 거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그 공정한 급여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네네. 뭐 공정무역이라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공정월급?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공정연봉?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공정한 급여는 뭡니까? 네, 공정하다는 게. 공정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 창출에 네.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는 급여를 많이 주고 또 적게 기여한 사람은 적게 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모든 급여는 사실은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정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연봉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것이 공정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네네. 성과에 따라서 과거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결정하는 것도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급여 제도는 네.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러려고 하는 급여 제도는 없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그 공정성을 지향하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매출만 따져가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간과하는 포인트가 이제 많을 수가 있다는 거고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성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제 제가 인사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 개념, 주요 개념에 대한 관점을 바람직한 관점을 네.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성과인데요.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입니다. 네. 기업의 성과 그러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윤 극대화 네.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근데 이런 그 기업에 대한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경제의 운영 주체로서의 기업을 행동을 이제 예측해야 하는데 네. 그 예측하는데 좋은 기준이 이윤이었던 네네네.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성과를 많이 낼 거냐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면 네. 이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드러커가 네네.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윤을 더 많이 내지 못하는 네.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유일한 존재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있습니다.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고객에게 그런 가치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그 대응,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네. 지불한 것이 매출이고 이익인 것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매출이나 이익을 늘리겠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많이 못 냅니다. 이익을 많이. 일단
이게 이제 고객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파일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고객이 그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영업 사원들이 모랄 해지대에 빠져가지고 네. 고객들에게 뭔가 속이거나 이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네. 또 하나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목적 또는 기업의 성과를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머지 두 가지 관점, 사람과 조직에 대한 관점을 좋지 않은 관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하나의 이제 부속품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과, 사람, 조직에 대한 이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성과를, 기업의 성과를 이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다른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한 관점들도 올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매출만 따져버리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근시안적인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책도 나올 수 있고 네. 거기 구성원들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 네. 뭐 근시안적인 KPI만 따를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여기 도표처럼 네, 네. 이런 성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공공기관들 성과주의 하자 그러면 네. 다르게 우리는 무슨 성과가 내냐고 네, 기업처럼 돈도 못 벌. 이게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도 누군가의 고객이 있고요. 네. 사회에. 그럼요. 주민을 즐겁게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게 고객이에요. 네. 그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가치를 제공하면 물론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네. 세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듯이 모든 조직은 성과를 창출해야 되고 네. 그랬을 때 성과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네. 그 조직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네. 꼭 어떤 사람은 매출을 올린 사람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네. 뭔가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계라는 것이 미생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굴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남이 볼 때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필요한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아까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인정을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뭐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인가를 가치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가로 받는 것이지만 네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매출을 일으킨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제품 팔고 난 다음에 AS도 잘해야 되고요. 네네. 아니 뭐 하다못해 콜센터에서도 대응도 잘해야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뒤에서 네.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 여러 가지 그 자발적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과, 네. 성과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가 계속 고민이거든요. 영업들이야 딱 매출하게 딱 나오지만 네. 백엔드 쪽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이제 영업 사원들이 조직에 기여한 것을 훨씬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카운팅이 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지만 네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뭐 아주 고급의 차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은 지금 압구정동 같이 부유한 동네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또 한 사람은 뭐 좀 어려운 동네에서 네네. 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대씩 팔았어요. 그 누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그쪽이 좀 힘든 데서 판다.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제가 여기서 5대 팔았고요. 네. 거기서는 2대 팔았어요. 그럼 누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봐야 되겠죠. 네네. 예,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많은 기업들에서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업 사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이나 이런 관련된 숫자들로 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서열합니다. 제가 있었던 그 회사에서도 이 부류 그렇게 평가. 제가 이제 바꾸려고 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아, 네. 이 영업 사원들의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리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놓고 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개판쳐가지고. 네. 네. 그래서 고려할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단순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데요. 뭐냐면 평가 기준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네네. 나중에 도대체 뭘 측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도대체 왜 평가하는지도 이제 모르게 됩니다. 아, 네.
그런 오류들을 많은 기업들에서 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 시간에 우리가 좀 다른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인사부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측정하기 쉽다, 평가하기 쉽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얘기 좀 볼까요? 조직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건 이 장표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장표 같아요. 조직이 원래 철학적입니다. 네네네. 조직이 참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기도 하고 나도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조직을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보고 당신 조직을 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본 적이 없죠. 굳이 봤다면 조직도를 봤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조직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실체가 아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이름 붙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념적 실체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하느냐라고 예를 들어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루이 14세 이야기를 해요. 짐이 국가다. 많은 그 조직의 장들이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피터 드러크라는 분들은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조직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굳이 이야기해 달라면 저 우주의 점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조직과 조직 구성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상황을 두고 우리가 개념 지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은 그냥 우리 개개인이 구성원들의 그 자체가 조직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이 조직의 구성체는 누구의 수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개개인들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러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직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적 실체는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직이 하나의 뭐 실체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저쪽 가서 일을 해라. 이건 다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사관리 시스템 1.0, 2.0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없이 그냥 뭐 연봉에 따라서 급여와 승진을 결정했다. 또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이 성과에 따라서 급여와 승진을 결정했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진짜 아까 그 고객의 가치를 준다. 이런 말씀하고 또 조직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은 이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참 공감이 가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과 위배된 인사의 어떤 프랙티스,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관행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피터 드러커 이분 정말 이거 보면은 정말 앞서가신 분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1.0 시대부터 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이제 사실은 뭐 새로운 인사 관리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새로운 인사 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 보지 않았던 기존에 너무 우리가 봐야 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드러커의 대부분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인사 관리나 조직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역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고. 그때부터 인사 관리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해서 이제 경영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뭐 테일러라는 분, 드러크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켰었던 분들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그 대표님은 이제 교보생명이나 큰 조직에도 계셨었고 네, 네. 지금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네. 계시고 이게 중소기업하고 네. 지금 대기업이랑 네.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3.0에 네. 이런 거에 뭔가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십니까? 대기업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니면 어떤 형태가 이걸 네. 빨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적용하기 어느 조직이 빠르냐 그러면 네네네. 당연히 작은 조직이겠죠.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생 조직들은 뭐 좋죠. 왜냐하면 뭔가 기존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소위 말하면 이제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지금 기존의 조직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걸 지워야 합니다. 네네. 그 그럼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네. 뭐 그 큰 조직에 또 있어봐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큰 조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조직들은 지금 이제 그럼 자 이 듣고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플랜을 주신다면 뭐 네. 아마 이제 제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인사관리 부서에 계신 분들일 네네. 텐데 네.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관점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뭐 성과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보겠다, 사람을 이렇게 보겠다, 조직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 경영자나 최고 경영자의 아니면 오너라든지 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느냐가 일단 제일 큰 관건이고요. 그게 우리가 넘지 못하면 네. 아까 이제 1.0, 2.0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의 이 경영진들이 계속 인사관리 시스템 2.0, 성과주 인사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 더 잘해라. 네. 이 문제 해결해라.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그걸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야, 이 강의를 왜 내가 들어야 되나 네. CEO가 들어야지 그러면 CEO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부서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저는 인사 관리를 하는 분으로서 그런 자세, 뭐 CEO가 안 바뀌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저는 만일 그러시면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사 관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 관리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관리부서인 분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CEO하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죠. 네. 예, 책도 알려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사례도 잡고 좋은 사례를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드려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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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인사 쪽에 있는 분들이 네. 사실 그 CEO도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네. 바쁘거든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고. 근데 그 사람도 좋은 변화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고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좋은 사례로서 사장님 여기 애플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처럼 뭔가 좋은 사례로 들 만한 회사라든지 네.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 CEO들이 금방 좀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은 책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책? 이 책? 아니요. 그 책이 있습니다. 네네. 책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요? 책은 네. 그 제프리 페퍼 교수가 쓴 네. 숨겨진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숨겨진 힘. Hidden Value라고 하는 네, 책인데 네, 이제 네.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7개인가 8개의 회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회사도 네네. 있고요. 사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사이프러스 반도체라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요. 네.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인사관리 잘한다는 회사예요. 네. 근데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셔도 좋고요. 네. 또 사실은 이런 변화는 글로벌 펌들 네. 이제 성과 평가를 폐지한 회사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G라든지 또는 카길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한국에 지사 다 있어요. 네, 그렇죠. 가서 만나보면 돼요. 왜 그들은 왜 이러한 인사관리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성과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잘하는 CEO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라자람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인도 사람 같아요. 네네네. 이분이 뭐 구글, 페이스북 또는 스퀘어 같은 아주 굵직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 회사의 이제 CEO들인 뭐 레리 페이지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마크 저거버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경영을 하면서 절대 쓰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 그게 레빈유래요. 그래요? 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저 많이 쓰는데. 네. 왜 안 쓰느냐? 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조직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그냥 묻혀버려요. 네. 돈이라고 하는 게요. 엄청난 블랙홀입니다. 네. 모든 걸 빨아들여버려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요. 즐거움을 다 빨아들이네. 즐거움이 없어지네. 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정말 일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기 좀 일장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사실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될 중요한 결과물이 이제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도전과 창의, 팀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지 조직이 경쟁력이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어떤 이제 아까 인사관리 시스템, 하부 시스템 중에 3개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사행정, 인사결정, 성과관리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전과 창의 그리고 팀워크라고 하는 이 골을 누가 넣을 거냐 이거예요. 공격수가. 지금까지 이제 2.0에서는 인사결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골을 넣었어요. 이런 인사결정이 성공을 향한 내부 경쟁이라는 행동 양식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3.0에서 예를 들어서 도전과 창의 그리고 팀워크라고 하는 행동 양식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냐? 이 성과 관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성과 관리를 안 해왔던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에 왔던 성과 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과 관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과 관리 그러면 주로 평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평가 중심의 성과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0에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동 양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과 관리를 해야 하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평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코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지만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성원들이 뭔가 이렇게 게임하듯이 게임 포인트 따듯이 뭔가 즐겁게 뭐 하는 그렇습니다. 거를 뭐 조직이 막 으쌰으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 평가 중심의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목표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목표가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코칭 기반의 성과 관리라는 게 뭐냐면 목표를 잡아라. 이건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뭐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에 상호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의 경쟁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의 발전, 나의 개발. 그러면 이제 뭐 평가가 안 되겠죠.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성과를 더 많이 내게 하는데 사실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중요한 성과 관리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가라든지 뭔가 자기 그 동기부여 확실한 사람들은 뭐 경쟁 때문에 경쟁이 두려워나 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런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더 경쟁이 세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목표 세워보지 목표 다 달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장려를 해줘야지. 목표 그러면 이거 또 과제구나. 이게 이제 근데 그 해보는데 그것이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초이스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직장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성과 관리의 오나 주관은 누가 하냐면 조직장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냐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직장들은 코치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 급여 관련 이 장표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관심 갖는 급여 항목에서 기본급 뭐 인사 이런 데서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2.0에서의 보상은 사실은 공정했던 게 아니라 차등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다르게 주는 데에서 어떤 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어떤 항목이
유효했냐면 효과적이냐면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에요. 네네. 기본급은 한번 올려주면 깎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상 차등하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네. 항목상. 네네.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 2.0에서 관심을 갖는 급여 항목이 인센티브였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는 이제 공정성, 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만큼 급여를 줘야 된다는 그 공정성이라면 네. 급여의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급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사람들은 기본급에 훨씬 더 민감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본급을 공정하게 줄 거냐. 특히 이제 이 공정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방법이라는 게 존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급여가 공정하거나 할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봐도 그렇죠. 이렇게 결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감 느끼고요. 네네. 급여를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급여가 왜 중요하냐면 왜 공정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해야 되냐면 급여를 공정하게 인식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이 급여에 대해서 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급여를 잊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급여를 잊는다는 건 뭐냐면 조직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기여를 한다면 회사는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경험을 급여를 결정하면서 자꾸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래 내가 돈 얼마를 벌겠어 이래야지가 아니라 네. 뭐 돈이 따라오는 거겠지 뭐. 그렇죠. 열심히 뭐 이런 회사가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겁니다. 그래야지 성과 관리를 하자라도 하는 거고 일에 네. 집중하자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인사 2.0하고 3.0의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성진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신분 중심의 조직이거든요. 네. 요즘은 근데 요즘 신생 벤처 같은 경우 이제 수평적인 조직도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이제 같은데. 뭐 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데서 가장 크게 좋지 않게 영향을 준 게 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급이라고 하는 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급여제도 설계할 때도 직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약간 뭐 제도 부분 약간 마이크로하기 합니다만 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직무 등급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job grade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분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특히 임원으로 가면 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도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는 제도도 이게 사실은 신분 중심의 조직을 그냥 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에 임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executive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무 중심으로 정말 가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무 등급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성진이라고 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엄청난 보상이거든요. 신분도 올라가죠, 네네. 급여도 올라가죠, 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아마 질문들이 이제 많이 왔을 텐데요. 그 이게 Q&A 하기 전에 잠깐 뭐 핵심 쪽만 좀 브리핑 해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현재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결정하거나 또는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인사 관리의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조직이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조직의 성과 창출 주체가 사람이니까 네, 그 그렇죠. 대상을 사람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말 성과를 많이 내도록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급여를 뭐 어떻게 해서 성진을 어떻게 잘 결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과 관리를 스스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사제도 차원에서 네.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인사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성과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네. 조직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중국을 쫓아오고 있고 네. 막 뭐 또 미국이나 또 미국도 다른 방향으로 또 발전도 예. 되고 있고 예. 유럽 같은 예. 경우에 낀 나라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거를 우리도 다시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텐데 네. 제2의 도약하려면 네.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인사나 네. 이런 조직 문화 네.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네.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네. 자, 이제 Q&A 시간 돌아왔고요. 그 저자님 그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한 사람 그 세 분. 네, 세 네. 분을 좀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네. 발표해 주고요. 네. 제일 좋은 질문한 사람은 저자님 책 한 권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갖고 오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사인한 책을 저걸 보내드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여러분 그 제일 좋은 질문한 분들은 저자님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김태근님은 성과를 많이 내게 하는 것보다 좋은 인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인가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좋은 인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좋은 인재가 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인재가 왜 그 조직에 계속 남아 있느냐 하면 좋은 대우를 해줬으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개인이 그 조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네. 성과를 창출하고 그러한 것을 인정받을 때 좋은 인재가 그 조직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성과를 많이 내게 하는 것과 좋은 인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조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내게 하면 네. 좋은 인재가 그 조직에 남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서희님 지금 급여를 많이 받으면 네. 급여 생각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코멘트 하셨는데 이 코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만큼 받아야지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황정동님은 저는 급여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지급, 공제, 신고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인사 관리와의 연결성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메워야 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책임감이 따릅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네. 이야, 이분은 급여 아웃소싱 업체가 아니라 이제 컨설팅 업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자, 뭐 그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자, 김태근님도 기존의 회사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봅니다. 회사의 CEO들은 예전 자신의 방식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방식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향수를 잊지 못하시는 거죠. 현실이 미래가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게 달라졌는데 예전 방식을 고수하면 언젠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코멘트. 네.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네. 자, 정성수님께서는요. 네. 제가 하는 연구부서는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중도에 없어지는 것도 많고 네. 몇 년 후에 나오는 것도 많아서 네. 평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회사 내에서도 돈만 먹는 부서로 낙인되어 눈치가 보이는데요. 네. 정량적 평가가 안 될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현실에서는 참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네. 재무적인 어떤 실적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제 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이제 정량적 평가가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잘 안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논문 하나를 또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성과 분포, 그러니까 The Best and the Last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보일과 아기네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과 분포가 많이 나느냐, 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대부분은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20% 정도는 다른 성과를 낸대요. 근데 그 20%는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데이터를 안 넣어도 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뭐 한다고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 딱 보면 아는 일들을. 네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딱 보면 아는 거 나도 동의한다. 근데 안 받아들인다. 그건 너무 행포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실은 평가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평가의 결과를 수용성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가에 대한 수용성은 사실은 평가를 내린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네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만들 이유도 특별하게 없고 그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연구부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실패한 것도 다 학습이잖아요. 뭐 꼭 결과물이 나온 것만이 그 조직에 기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정교화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지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네.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조영탁님은 공공기관 종사자인데요. 네.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거의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성과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인사부서에서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네. 성과 평가가 무의미하다라고 들으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평가는 사실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잘했냐 못했냐, 이분이 능력이 있냐 없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개량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으로 평가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하는 논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성과를 많이 냈냐 못 냈냐에 대해서 이 판가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오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컨피덴셜하게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평가 결과로 뭔가를 급여를 결정했거나 뭔가를 결정했을 때 납득하지 못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악유할 수 있도록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영님은 저희 회사는 본사 인사제도는 작년에 외부 컨설팅에서 수시 성과를 통한 일하는 과정 중시, 직관적인 종합평가, 직급 단계 축소를 통한 발탁 승진으로 변경해서 호칭을 님으로 통일했고 올해부터 적용했습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호칭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호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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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회사에서 네. 호칭들을 보통 많은 회사는 아직도 직급으로 많이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신분 개념의 호칭. 네, 그렇습니다. 호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신분 조직을 신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운영이 아주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호칭이라는 게 네네.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신분 개념의 직급은 없어져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급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급여제도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호칭은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컨설팅 펌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아, 네. CEO까지.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아마 대외적인 만날 때 명함에 있는 한다든지 내부적으로는 선생을 한다든지. 외부적으로도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회사는 그런 회사 네네네. 오히려 더 좋게 당신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직급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요. 네. 허성희님, 능력은 있지만 회사 사장보다 많은 급여를 요구하면 적정선을 찾는 순서가 있을까요? 붙잡느냐, 보내느냐 선택이 힘들겠죠. 이러면 선택이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급여를 결정하거나 또는 선발을 이제 하는 결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드러크가 네. 올바른 사람을 그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성공률을 3할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건조차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100%가 있는 것처럼 노력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네네. 사실은 그보다 그 이후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많은 일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고민이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지훈님, 그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생산 등하고 달리 매출과 관련된 것이 없는데 이런 지원부서의 애환을 달래줄 무릎을 탁 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전사적으로 성과가 매출의 이익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하고요. 당연히 지원부서도 그 지원부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지원부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비용을 줄일 일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사부서 맨날 오면 사람 좀 뽑아달라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 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합니다.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CEO를 설득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데요. 물론 그것을 개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건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사의 어떤 성과가 영업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지원부서도 나름대로 그런 고객 창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존경, 공감 이런 것들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 고객한테 제공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 그 가치에 이 지원부서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를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뭔가 어떤 형태가 뭐 인정을 받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1년 뒤가 아니라 좀 수시로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조직 내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할 때 많이 내는 사람과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누군가가 물었대요. 드래프에게.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PD님도 아실 텐데요. 자기 역할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공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돌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좀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의 어떤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 자기 일을 인식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지원부서가 그런 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조직 전체 성과 창출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거시적인 관점이 없는 거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코칭 기반의 성과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자기 역할 인식을 어떻게 하면 조직의 전체 성과와 그런 뭔가 이렇게 경영진이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에 커미션하고 공감대 형성을 계속 잘 해야겠네요. 조직장이 제1의 역할입니다. 조직장이 하셔야 될 일이 뭐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이걸 왜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역할들을 형상화시키고 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최근영님은요. 직급에 따른 신분 중심의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수직 조직은 위계질서로 인해서 집중적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데 수평적 조직은 말이 많고 분명한 책임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수평을 하니까 콩가루 집안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두운 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 좋다 안 좋다 그렇죠. 이야기할 수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조직은 빠릅니다. 네. 한마디 딱 하면 탁 움직여요. 네. 예, 생각이 없죠 대신. 네. 스프링적 조직은 느립니다. 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제대로 간 길을 갔었을 거예요. 제대로만 네. 되어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시간만 일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직 조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스피디한 그러한 위계 질서 탁탁 움직이는 그런 조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현대 사회가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수직적 조직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될 그렇죠.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건 원도 원치 않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평적 조직이 네. 좀 더 뭔가 우리가 그 어떤 생각해야 될 네.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느냐 말아야 그다음에 되느냐. 수평 조직을 뭔가 억지로 관리하려면 안 되고, 그렇죠. 그죠? 자발적으로 뭔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조성해지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평적 조직을 하자 그러면 그 기존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네.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야, 문화 만들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만드시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강성모님, 인도에서 4.0 시대로 급격한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일 주제와 같이 인도에서 4.0 시대가 도래한다면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며 실무적 인사 관리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책을 왜 4.0으로 안 냈냐고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제 책의 내용은 4.0 시대에 필요한 네. 인사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제가 이제 성공 사례들을 이제 찾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습의 인사 관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그렇죠. 여건만 충족되면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하나의 부품으로 볼 거냐. 네.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조직이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볼 거냐.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변화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4.0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단 조직의 구성원들을 네.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각 개별로 그럼요. 믿고서 뭔가 네.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당장 성과 안 나더라도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나중에 뭔가 때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여유를 갖고 뭔가 바라봐야지. 네. 당장의 효율성, 네. 부속 이 부속이 안 좋네 지금. 네. 뭐 이렇게 갔다가는 네. 그죠? 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채용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네. 예, 뭐 아무나 채용하지는 그렇죠. 않았을 테니까. 자, 그 저님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좋은 질문하시면 세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네. 그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지금 말씀. 네네네.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네네. 질문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네. 아까 뭐 황정동님 뭐 이렇게 이분도 네. 괜찮았죠. 네. 그러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넘겨주시면 제가 네네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김태근님도. 네. 네네. 조용탁님도. 네, 조용탁님. 네, 네네. 네. 자, 이 세 분 중에서 네. 그래도 그 제일 이 책을 주실 분 한 분 네, 누굽니까? 맨 마지막 조용탁 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용탁님은요. 네. 세 분 지금 그 누구죠? 글씨가 이제 막 갈겨 쓰시네. 네. 황정덕. 네. 네네. 황정덕님, 김태근님, 조용탁님. 네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특히 조용탁님은 저자님 사인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을 맞춰볼까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네. 예,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네네. 제가 너무 톤이 높게 말씀드리지 않았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네네. 뭐. 네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심 갖고 많이 들어주시고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사관리를 이렇게 해가시려고 할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약간의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많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네. 좀 의견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여러분 지금 3시 4분이고요. 3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은요. 요즘 이제 정말
디지털 혁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 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또 재미있는 말랑말랑한 얘기들입니다. 시대의 흐름도 트렌드도 보고요. 자, 그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